다들 겁먹어서 이류 모텔에도 못 들어갔잖아. 우리가 그렇게 위협적인가? 너한테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네게서 보이는 것에 겁을 먹은 거야. 그래봤자 머리 좀 기른 것뿐이잖아. 그게 아니야. 그들은 네게서 자유를 본 거지. 영화 이지 라이더 중에서. 나의 이니셜은 R, 직업은 여행작가, 성 정체성은 다성애자로 후천성 샛길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리고 샛길은 물리적인 샛길일 때도 있고 정신적인 샛길일 때도 있다. 내가 왜 후천성 샛길 증후군 환자인지는 로드 페로몬의 홀리다를 읽는 동안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접하며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영어로는 Acquired Thyroid Syndrome이라고 부른다. 물론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에 그런 병명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 코드에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천성 샛길 증후군이 언제 WHO 질병 분류에 등재될지는 알 수 없지 않겠는가. 후천성 샛길 증후군이 발병한 시기는 내 나이 14살 어느 날의 하굣길이었다. 길동무가 물었다. 너 장기 둘 줄 아니? 응, 이모부한테 배웠어. 무심코 대답하고 나서 나는 정신적 샛길로 빠져 여러 해 동안 이모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고 이어 이모부가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 순간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내 곁에도 죽음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였다는 것. 난 왜 태어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말하자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누구나 겪는 사춘기를 후천성 샛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의 주인공 카프카처럼 15의 어느 날 정신적 탯줄을 끊고 길을 떠났다. 일컬어 가출. 물론 15살의 생일은 가출하기에 안성맞춤의 시기라고 말하는 카프카와는 달리 15살의 크리스마스에 가출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15세 소년에게 이 나라는 무수한 도시들로 가득한 미로였고 산과 강들이 즐비한 대륙이었으며 실핏줄처럼 이어진 길들로 가득한 생명체였다. 15세 소년 소녀들의 일상에서 벗어나 물리적 샛길로 빠진 나는 버려진 방범초소에서 잠들기도 했고 지리산에선 MT 온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고 낯선 집 대문을 두드려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청하기도 했으며 겨울 강변에 장작불을 지피고 밤을 지새기도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로드 페로몬에 홀린 후천성 샛길 증후군 환자가 되어 있었다. 후천성 샛길 증후군은 고요히 잠복을 하고 있다가 바람 부는 날 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뒤집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발병했다. 숲은 푸른 혓바닥을 내밀어 내 눈알을 핥아댔고 나는 달아올랐고 견딜 수 없을 때면 길을 떠났다. 물론 잠복기가 꽤 길었던 시절도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빌딩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펜대를 굴리던 시절,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영화를 보고
연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또 다른 내가 거실의 TV 앞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노라면 내가 나인지 커피를 뽑고 있는 저 양복 입은 사내가 나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치 매트릭스에 무한 복제된 스미스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 다시 발병한 후천성 샛길 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후천성 샛길 증후군은 나를 기차 선로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 코리안 익스프레스에서 샛길로 끌어냈고 나는 그때부터 샛길 방랑자가 되었다. 근래에 여행기가 참 많이 서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처음으로 여행기를 읽었던 것은 그 경희대 교수로 있던 김찬삼 씨가 썼던 세계 여행기. 그 아마 책이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 이런 제목이었을 텐데요. 그것이 아마 제가 읽은 첫 번째 여행기였었고 그 안에는 글과 많은 사진이 있어서 세계 곳곳의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전집으로 이렇게 몇 권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여러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예를 들면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책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 이후에 세계 각곳 또는 우리나라 각지를 여행하면서 쓴 그 여행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책은 로드 페로몬에 홀리다 라는 제목의 여행기입니다. 글쎄 이 책을 여행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지껏 그 제가 접한 여행기들은 어느 지역, 그 지역의 풍경, 그 다음에 뭐 인종, 뭐 그 지역의 특징,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아낸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서 쓴 글이기는 틀림없으나 이 로드 페로몬에 홀리다라는 책을 쓴 작가의 마음 상태, 자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실, 도구에 불과하고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의 생각 같은 걸 더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글이 너무나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문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글이 섬세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합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감성의 주인공이고 이 사람 이 작가의 이름이 노동효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읽은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자기 이니셜을 R이라고 쓰죠. 아마 노동효인데 영어로 쓸 때는 성씨를 로로 쓰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이니셜을 R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읽은 부분은 그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제일 앞에 서문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펼쳐들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반짝거리는 언어로 이 여행기를 써 내려갔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달랑 들고 길을 잘못 들기 위해 떠나곤 했던 나는 간혹 마주치는 패키지 여행 단체 관광객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사람들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패키지 여행을 하다가 떠나는구나. 여행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패키지 여행 코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패키지 여행 말이다. 이미 수많은 세대를 거듭하며 검증된 코스에 따라 안전하고 표준화된 여행지를 거쳐 이 행성을 떠난다는 생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내가 가끔 드는 의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여행은 싫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패키지 여행하듯이 살아가는데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마치 투어버스를 놓친 사람들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미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은 아직 버스에 오르지 않은 동행인들을 향해 어서 버스를 타라며 소리치고 시스템이라는 명찰을 단 운전기사는 클렉슨을 울려대고 게다가 자신의 아이들조차 패키지 가방 속에 쑤셔 넣는 모습들. 사람들은 삶이 곧 여행이며 우리들 모두 지구라는 행성으로 여행을 왔다는 것을 잊은 것일까? 그래, 우리는 잊음이 쉬운 머리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에 온 여행자라는 사실을 30년이 되기도 전에 잊어버린다 하여 나는 상상해본다. 우리들이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관마다에 찍혀있을 KS 마크 같은 ES 마크를 ES, 얼스 스탠다드, 발행처, 지구표준협회. 강원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읍 사북으로 가는 길에 저녁 안개와 마주친다면 어쩌면 그곳이 심해 잃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어둠과 교미하는 짙은 안개 속에서 구불구불거리는 길을 헤드라이트 하나 달랑 밝히고 달리는 차는 마치 야광 더듬이를 밝히며 깊은 바다를 헤엄쳐가는 심해어 같다. S자 코스를 따라 끊임없이 좌우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드는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무렵 당신은 사북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사북에 내리면 먼저 침묵의 뿌리 139페이지와 141페이지의 사진이 보여주는 사북읍을 가로지르는 큰 길 위에 서게 된다. 금성 양복점과 주단학 화장품이 있던 그 거리. 밤이면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몇 개 상점의 불빛들만이 은구슬처럼 반짝거리던 그 거리에는 지금 땡땡 단란주점, 땡땡 휴게방, 땡땡 전당사가 줄지어 서 있다. 석탄 소비량의 감소로 폐광이 늘면서 광부들은 마을을 떠났고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곳곳에 자동차와 금반지와 금시계를 맡기 위한 전당사가 들어서고 카지노에서의 행운과 불운에 따라 사내들이 술을 퍼마시거나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는 주점이 들어선 거리. 그리고 사진 속에서 기호 1번, 2번, 3번, 4번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던 전신주에는 백두대간 보호법 결사 반대 플래카드가 세찬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내가 사북에서 당신의 손을 이끌고 가는 장소는 전국의 명소가 된 강원랜드가 아니라 사북역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난 길이 천변과 맞닿은 곳에 있는 폐가 정든님이다. 마스카라가 번진 여자의 검은 눈동자 같은 실현당한 여자의 볼에 흐르는 검은 눈물 자국 같은 건물. 그 처연한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갖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그 술집의 이름이 달래네라든가 은실이네와 같은 이름이었다면 그저 강원도 탄광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가련이 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폐가가 된 그 술집의 이름은 정든님이다. 정든님.
그 집 속에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들어있을 것 같다. 한때 나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이 들어있을 것 같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다소곳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인상의 건물은 서정주의 신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노동요라고 하는 작가는 여행을 무척 사랑하고 그렇지만 영화 또 온갖 종류의 소설, 시집 이런 그 문학적인 독서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서정주의 시집에 나오는 신부라는 시도 나오고 또 그 앞에 뭐였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소설, 카프카, 해변의 카프카 그런 소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작가의 머릿속에 또는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이 사람의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그 길에 문학적인 소양이 전부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읽은 부분은 강원도 산골, 지금은 이제 카지노, 강원랜드가 들어섰지만 그 이전에는 아주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북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에 술집, 정든님이라고 하는 간판에 술집을 찾아간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첫날 밤 옷걸음을 풀지 못한 서정주의 신부라는 그 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퇴락한 그런 그 탄광촌의 오래된 술집을 보기 위해서 사북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사북을 가려면 고속도로에 비견되는 아주 그 평탄하고 빠른 길이 쭉 이어집니다만 이 작가가 사북을 찾아가는 이때만 해도 굉장히 꼬불꼬불한 산길로 그 사북이라는 읍내를 찾아갔어야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그 노동요 씨와 함께 그 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었습니다.